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소개는 앞에서 정병욱 박사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공식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문으로 FSA, Formal Safety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먼저 FSA의 간략한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O 지침에 따르면 이 FSA는 인명, 해상 환경, 그리고 재산 보호를 포함해서 해상 안전 향상을 기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비용 혜택 평가를 사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평가 방법입니다. 이 FSA가 처음 시작된 것은 영국의 Marine Safety Agency에서 1993년 6월에 IMO의 해상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처음 쓰인 것이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FSA가 주요 개념인 위험성 같은 이런 주요 개념들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플랜트에서 이미 쓰이던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조선 분야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해운 안전 관련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사고가 나고 나서 보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IMO와 국제성급연합회 IARC를 통해서 FSA가 이렇게 해운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FSA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987년 헤럴드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의 전복 사고라든지, 그리고 1989년에 엑선 발데즈호가 좌초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1991년에 스칸디나비안 스타호의 화재 사고, 이런 대형 사고로 인해서 해상에서의 인명과 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와 맞물려서 모두 아시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사고들을 보시면 해운의 역사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규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규정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규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배경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FSA가 바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더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플로우 차트는 지난 시간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법의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오른쪽 플로우 차트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FSA의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왼쪽에 이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법의 플로우 차트는 FSA에서 1단계 그리고 2단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3단계, 그리고 4단계, 그리고 5단계가 추가된 방법이 FSA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FSA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로서 위험도를 파악하고 그 위험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 위험도 감소 대책으로서 1단계하고 2단계에서 평가된 위험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3단계에서 수립된 대책들을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단계로서 마지막 5단계에서 앞의 평가와 분석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SA는 앞에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룰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평가 기법으로서 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단계들이 요구가 되고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종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단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위험 요소 파악 단계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앞선 시간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해지드, 해잡, 그리고 FMEA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어떤 구성 인원이나 구성 그룹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위험 요소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를 지나서 스텝 2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보는 시간을 스텝 1에서 가졌다면 스텝 2에서 이제 그 위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희가 평가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스텝 2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가 다루는 위험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명 위험도, 환경 위험도, 그리고 재산 위험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루는 위험도는 인명 위험도로, 인명 위험도는 다시 개인 위험도, 그리고 집단 위험도로 나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개인 위험도란 특정 개인이 이제 위험에 노출될 때 개별적인 위험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단 위험도는 대상 선박에 관련된 전체 인원이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집단적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 위험도와 집단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각각 잠재 인명 손실 PL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FN 선도가 되겠습니다. 잠재 인명 손실은 그 정의가 연간 예상 사망자 수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모든 인명 위험도를 이제 단순히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간단한 표를 보시면 선원 한 명의 경우 이제 선박이 충돌했을 때 4.42 곱하기 0.001의 확률로 사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승객 같은 경우는 반면에 1.59 곱하기 0.001의 확률로 사망하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PLL은 아무래도 이렇게 단순히 합산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FN 선도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위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적인 사고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사고로 1000명이 죽는 사고가 있고 1000번이 발생해서 1명이 죽는 사고가 잠재 인명 손실에서는 동일한 위험도 수준으로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잠재 인명 손실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FN 선도는 이미 제가 저번 앞선 시간에서 정량적 기법을 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사망자 N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사고의 누적 발생 확률 F와 그리고 사망자 N의 관계를 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인 경우에는 F는 전체 사망 사고의 발생 확률이 됩니다. 앞에서의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텝 1에서 파악된 위험들을 스텝 2에서 그 위험들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번 앞선 시간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나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FN 선도나 그리고 PLL 그리고 리스크 매트릭스와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위험도 평가 기법에서 FSA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부터 이제 2단계 이후에 있는 3단계, 4단계, 5단계부터는 이 단계들을 바탕으로 FS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들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이 여기 보시는 FN 선도에서 니글리저블에 해당한다고 하면 여기 2단계에서 5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없어도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하지만 이제 알랍이라든지 인터러러블 같은 이 구역에 위험이 측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들의 위험도를 여기 보시는 니글리저블까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대책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3단계는 스텝 2에서 알랍이라든지 인터러러블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쓰일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스텝 2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분야부터 가장 낮은 분야까지 식별을 하고 각 위험 요소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수립을 합니다. 이것을 위험성 제어 수단 RCM, Risk Control Measures라고 하고요. 여기서 개발된 RCM을 조합한 것을 RCO, Risk Control Options라고 합니다. 이런 RCO가 어떤 식으로 수립이 되는지를 선박이 충돌한 경우를 예시로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위험이 크게 나뉘어집니다. 인명 안전, 환경 관련, 그리고 선박 관련, 그리고 화물 관련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명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A1부터 A4까지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A1부터 A3 같은 경우는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서 인명의 손실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A4 같은 경우는 선박이 충돌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명 손실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VTS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또는 선속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든지와 같은 조치들을 취해서 사고로 인한 이런 인명 안전을 향상시키는 RCO를 이렇게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립된 수많은 RCO들을 전부 다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VTS 시스템도 설치하고 아까 보시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과 시간이 무한대로 들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제한된 RCO를 전부 다 실행에 옮긴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RCO가 코스트로 변환이 되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따라서 RCO를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득이 큰지 또는 손해가 큰지를 비교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미 한번 비용 편입 분석을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법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표가 그 숫자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시한 코스트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사망자 방지를 위한 총 비용 또는 순 비용이라고 해서 영문으로는 gross cost 그리고 net cost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gross cost랑 net cost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여기 보시는 수식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oss cost에서 이 델타 C는 RCO를 적용했을 때 소모되는 총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을 RCO를 적용해서 줄어드는 위험도인 델타 R로 나눈 값을 그로스 값이라고 부릅니다. 네트 값은 이 그로스 값에서 RCO를 적용해서 이득을 본 값, 델타 B를 뺀 순수하게 소모된 비용을 말합니다. 이 IMO 지침서에 따르면 이 값들이 이렇게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값랑 넷값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C를 300만 달러 그리고 델타 R이 0.05 사상자 per 선박 그리고 델타 B를 10만 달러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이 RCO를 G값가 이제
델타 C per G 델타 R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300만 달러에 그리고 0.05 사상자 per 선박해서 G카프가 6천만 달러가 되겠고요. 네카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00만 달러 그리고 마이너스 10만 달러 해서 이것을 나눈 0.05 값을 하면 5,800만 달러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카프랑 넷카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식들을 앞에 바탕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양한 RCO에 따른 G카프와 N카프들을 계산한 값을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들이 이렇게 300만 달러 이하가 되면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기 때문에 먼저 여기 항법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법 시스템을 보시면 G카프가 220만 달러로 300만 달러보다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항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 이득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조양 시스템을 보시면 740만 달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30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위험한 요소들을 덜 위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지 이 3단계에서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 4단계를 거쳐서 결국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 어떤 RCO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최종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SA는 결국 룰을 만들기 위한 평가 기법이기 때문에 FSA는 이렇게 IMO의 MSC에서 협약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 시 많은 도움을 준 평가 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이번 FSA에 대한 간략한 개요 그리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이 절차가 평가되고 구성되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